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으로는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승무서절 및 호국 양력에 대한 운영이 있겠습니다. 일동 운영. 바로 예배님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내린 소개가 있겠습니다. 내린 소개는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소개해드리지 않아 시행 관계사 헤드 테이블의 대기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유정복 인천시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박사장교 총동문회 7대 회장이신 구교선 회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홍기 대한민국 예비역 장교 연합회 회장이신 이홍기 사령관님 오셨습니다. 유엔 해외 파병 평화봉사단 회장님이신 조성태 회장님 오셨습니다. KBS 문화예술 단장이신 유재리 단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가언론회의 자문위원이신 한풍교 자문위원님 오셨습니다.
학사적 일명이시며 파이낸셜 뉴스 주필이신 노동일 주필님 오셨습니다. 학사연계 안목포럼 이회장이신 정종영 회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사연계 안목포럼 신임 회장이신 김인수 신임 회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3기 선배님들께서 강력한 요청에서 한 분을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정거래 조정위원회 원장을 하셨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님 하신 신동권 선배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강력하게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들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거듭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고 육군 학사장교 안목포럼 경과보고 및 2004년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사장교 안목포럼에 관련된 계획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사장교 안목포럼 목적은 대한민국 육군 학사장교 안목포럼은 국내의 안목포럼과 국제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학사장교 안보 대처 능력을 함양하고 안목포럼과 안보 체험 등을 통한 동문 간의 교류 및 친목도매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안목포럼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학사장교로 인간하고 국가 안보에 관심 있는 학사 동문이면 포럼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학사 동문은 안보 포럼 개최, 보안 체험, 안보 견학 등을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며 타군 출신 동문과 교리 협력 활동을 진행할 것이고 또한 방산 전시회, 군 활약 시험 견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탈국민 단체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안보의식 강화 활동을 하는데 저희를 주요 활동으로 목적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경과보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학사장교 안보포럼은 2009년 12월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창립 후 바로 코로나로 인하여 약 3년간 저희가 대외 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2022년 12월 육군 학사장교 안보포럼 총회 및 경제 특강을 가졌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제8차 안보 특강에서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시며 육군 참모총장이신 남재준 참모총장님을 모시고 어느 70대의 회고라는 제목으로 안보 특강을 가졌습니다. 2023년 3월에는 한미동맹 협의회 이사장인 서동진 이사장님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에는 호국 보훈 영화 체험 아이라라는 영화 관람을 하였습니다. 2024년 3월 7일 오늘 제1대 정경영 회장님 퇴임과 제2대 김인수 회장님 취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2024년 안보포럼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보포럼 일정 계획으로 저희는 매월 말 안보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 12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분기별 포럼에는 4회 진행할 예정이며 매월 포럼 진행은 자체 강사로 활용하고 분기별 포럼 진행은 외부 강사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로 안보포럼 주제로서는 국방안보와 경제안보, 보건안보를 저희가 주제로 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 및 2024년 연간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장 이침식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포럼 총회가 올해 행사 직전 5시 30분부터 하여 2023년 사업 결과, 2024년 사업 예산안을 심의하였고 제2대 회장으로 김인수 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김인수 회장은 앞으로 학사장과 안보포럼을 국내외 안보 현황을 지시하고 학사장교 안보의식 강화와 친목 도모의 적극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이임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초대장인 삼백 정동윤 회장님은 청운대학교에 재직 중에 있으시며 학사장교 안보포럼 초대회장으로서 2019년 12월부터 회장직을 맡아 지금까지 4년 3개월 동안 학사장교 안보포럼을 이끌어왔습니다. 정동윤 회장을 모시고 이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임하게 된 정종용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홍기 예비역 회장님이신 이끄시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예비역 장교연합회 회장님과 배우님, 그리고 한미동맹협의회 이사장이신 수동진 이사장과 임원진을 비롯한 여러 외빈 여러분, 또한 인천을 세계 초인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뉴홍콩시티, 제물포 르네상스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또 오늘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인천을 세계를 내려가는 인천으로 만드시겠다는 강한 포부를 기획하신 바쁘신 시정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특강을 허락해 주신 우리들의 희망이신 유종복 인천시장님, 마지막으로 오늘 취임하게 될 김인수 안보포럼 신임회장님과 학사장교 선후배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축하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무처장께서 이야기하셨지만은 학사장교 안보포럼은 2019년 11월 29일 문재인 정권 아래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만을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현 유종복 인천시장님을 상임 고문님으로 모시고 창립총회를 개최 출범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흘렀지만 다수당인 야당의 발목을 잡혀 정책 실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통은 오롯이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기관 선거가 많이 치러지는 해입니다. 특히 이번 4월 10일의 대한민국 총선과 또 11월의 미국 대선은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에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가 더욱 굳건히 해야 하겠습니다. 안보는 국방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치안, 체육 등을 총망라한 거시적 개념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최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소재로 한 다큐 영화 건국전쟁과 지금 KBS에서 상영되고 있는 고려 거란 전쟁을 보면서 제3 리더의 중요성을 실감하였습니다. 역사 바로 세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또 그 후손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보 포럼이 지금까지 1기가 태동기였다면 오늘 취임하는 김인수 회장님의 2기는 도약하는 학사장교 안보 포럼이 될 것입니다. 김인수 회장님은 행정고시로 출발해 다양한 방면에서의 국정 경험과 능력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능력과 오늘 협약식을 체결할 사단법인 대한민국 예비역 장교연합회와 한미동맹협의회가 상호 협조한다면 국방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것이기에 명시를 상부한 안보 포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례로 저출산 시기에서의 병력 제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단 무기 체계와
효율적인 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모범적 검토가 그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허구입니다. 감옥에 수감되면 재워주고 공짜로 밥도 주고 또 적당한 운동까지 시켜줍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국가 경제는 물론 모든 것을 하향 평준화시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배경을 통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퍼주기 정책으로 남발하여 국가 재정과 기업을 파트너로 몰아 우리 국민들 모두를 감옥 생활을 하게 만드는 인민민주주의로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시장님들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킵시다. 자,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지와 참여로 학사장교 안보 포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임하시는 정경윤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임하시는 정경윤 회장님께 공로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네, 정경윤 회장님 나오시고 김인수 회장님, 신임 김인수 나오셔서 공로패 전달식을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로패 육군학사장교 안보포럼 회장 정경영. 귀하께서는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안보포럼 제1대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국가안보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사장교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육군학사장교 안보포럼의 헌신적인 봉사와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회원들의 뜻을 모아 배를 드립니다. 2024년 3월 7일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안보포럼 회장 김인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표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임 제2대 신임 회장이신 김인수 회장님을 모시고 취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회장은 김인수 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소개를 하시나요? 제가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어디 취임사요? 아니, 소개를 하십니다. 아까 소개를, 김인수 회장님께서는 학사장교 7매 부기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건국대학교 교수로 재임 중에 있습니다. 네. 취임사를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안보포럼 신임회장 김인수입니다. 저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학사 709기로 임관을 해서 1987년에 임관을 했는데요. 강원도 철원에서 철책소배당 그리고 대대 지원자들을 3년 동안 하면서 아주 무사하게 부대 사건이 있었구나. 사고 하나 없이 그렇게 명예롭게 전역을 하고 예비역 주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직에 복귀해서 최신부, 정보통신부, 법제처, 국민권익 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이제는 은퇴를 해서 하나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임 회장님 이임사를 어떻게 하실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 취임사를 써야 되는데 다시 중복될 수가 있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크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그냥 제가 준비한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
대한민국 예력 장교단을 이끌고 계신 이공기 사령관님, 그리고 내외 기변 여러분과 학사단과 안보포럼 회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학사단계 동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앞장서서 또는 뒤에서 묵묵히 동문회를 발전시켜 오신 모든 분들과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본 포럼의 탄생과 발전을 이끌어주신 초대 정정용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 첨단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정상국가, 보통 사람의 의지와 기대와는 달리 가장 야만적인 국가 간 분쟁과 전쟁을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쟁은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처참하며 그 결과는 당사국 모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유비만의 정신과 완벽한 대비태세로 발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대외적으로는 생각과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보유하여야 하고 국가 내부의 분열과 균열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안보 현실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각 생각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잠깐 정리를 해보면, 지난 70여 년간 우리는 강력한 한미 동맹의 힘을 통하여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사회 여러 부분에서 갈등과 분열은 심화되고 있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집단은 이젠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되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하고 우리를 포함한 자유세계에 대한 위협과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안보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에 정부와 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책무이지만, 국민 모두의 확고한 안보의식과 단합된 힘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보는 약해지고 우리의 생명과 자유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학사단계 안보 포럼은 2019년 북한의 선의에 의지해 진행되는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남북 관계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와 기대로 인하여 안보의식이 희미해지기 쉬운 그런 상황에서 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학사단계 중에서도 일부 확고한 안보의식과 냉철한 현실 인식을 가진 분들이 중심이 되어 든든한 안보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학사단계 안보포럼을 출범시켰던 것입니다. 잠시 이 자리를 빌려서 안보포럼의 설립자 분들께 뜨거운 박수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사단계 안보포럼의 정체성에 대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학사사명의 정신 아래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해 더욱 하나 되는 동문회가 되도록 하는 것. 둘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회원 자신과 그 주변의 안보의식을 확고히 하는 것. 셋째,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웃과 사회를 위한 봉사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또 그러한 교류의 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2기 안보포럼은 이러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별 안보포럼을 설립하여 안보포럼의 기반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한 회원과 지역사회 인사들의 인식과 이해 수준을 높이는 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 비전통적 영역에서 안보의 저해 요인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대처하여 나갈지에 대한 의견을 나눌 뿐만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안보 관련 단체와 연대하여 실천 가능한 일들은 행동에 옮김으로써 포럼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적을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 계속되는 다양한 도발과 도전 속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여 인류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포럼의 여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삶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롭게 취임하시는 김혜수 회장님께 앞으로 학사장교 포럼을 잘 이끌어 주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예비역장교 연합회 회장이신 이용기 사령관님을 모시고 축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사령관님께서는 육사 33기로 입원하셔서 육군 대장과 제3야장군 사령관님을 여기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용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입니다. 전우진들 앞에 서니까 떨립니다. 오늘 이 소중한 자리에 축사의 말씀을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열일 제치고 쫓아왔습니다. 정말 쫓아오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 자랑스러운 이런 안보 포럼의 자리에 오니까 더 흥분되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자리가 우리 군사 동문회에서 이런 포럼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진짜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브리핑 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경제안보, 국방안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다 융합하는 그런 안보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학문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포괄안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통안보 플러스 비전통안보 또 군사안보 플러스 비군사안보를 다 아우러서 보관한다 이런 뜻인데 이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지금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이렇게 보람있고 의미 있는 포럼을 지금 가지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정말 다행스러운 그런 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과 함께 오늘 축사의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몇 가지 축하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 포럼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를 좀 하고 오기는 왔는데요.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이 포럼을 태동시키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까 상임 고문으로 좀 해봤습니다. 박수 더 크게 치세요. 시장님은 저하고 굉장히 좀 우면이십니다. 한 10여 년 전에 서울역에서 고향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손 흔들어 드렸던 그런 기억을 지금까지 있고요. 그때 알게 돼서 수시로 곳곳에서 이렇게 자주 뵙고 그랬는데 저는 뭐 10여 년 전에 제대를 했습니다만 시장님은 제대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시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가실지 가늠이 안 돼요. 저는 아마 정말 이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곳까지 분명히 가시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기서 축하드린 부분은 그렇게 사실 어렵게 출발한 그런 포럼을
처음에 한 40여 분이 함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보면은 한 150여 분 정도 되는데 한 분 학사는 원래 일당 100까지는 너무 심하지만은 일당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1,500명이 여기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크고 아름다운 포럼으로 이렇게 성장된 것 자체에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임 회장님, 정홍룡 회장님 말씀이 참 진지하게 들렸고요. 만보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정이 뚝뚝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같습니다. 성공적으로 임무 완수하셨고 기간 중에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건 정말 기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박수를 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축하는 바로 정종용 회장님에 대한 법적 공정에 대한 축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인수 취임 회장님은 바로 며칠 전에 대한민국 예비역장교협회가 이미단체에서 사관법인으로 승격된 그 현장에서 그랬습니다. 참 안보포럼 회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뭘까라고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맞이했는데 역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 학사자유안보포럼 이 포럼이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포럼으로 끌어가실 분으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대략 이 정도 나가면 박수는 자동적으로. 저 오늘 이 학사장교 공문에 대해서 이게 뭐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짜오이면 짜오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학사장교 DNA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관해서 오래전부터 제가 대대장 할 때부터 대대장 당시에 11기, 12기 이런 우리 동문들, 전우들이 저와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분들의 DNA는 무엇일까? 라고 이 머릿속으로 되뇌어 왔는데 오늘 여기서 정리된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애국인 것 같아요. 안보 포럼 하시는 동문회 없습니다. 맞죠? 학사는 네. 그 진짜예요. 진짜 애국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서동진 한미 동맹 협의회 이사장님 이런 것도 다른 동문회는 없어요. 어떻게 한 동문회에서 전국 한미 동맹 협의회를 이끌어 가시냐? 정말 누구도 이야기가 그런 게 진짜 있어? 라고 할 만큼 대단한 열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함께 오신 조성태 회장님은 최명신 장군 기념 사업에 여기서 최명신 장군님 동상을 세우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분이 여러 번 같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점들을 봤을 때 진짜 일본은 애국이죠. 두 번째는 실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다름 아닙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 또 여기 노동일 주필님 아까 오셨지 않습니까? 쟁쟁하시더라고요, 진짜로. 뭐 꼭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을 다 쥐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수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력을 국가와 국민이 인정하는 그런 경험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 두 번째 뒤에는 틀림없이 실력이다, 능력이다 그렇게 분명히 생각합니다. 네. 진짜요. 세 번째는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비역장교연합회를 맡으면서 함께 얼마 전부터 사귀기 시작한 분이 몇 분 계세요. 우교선 회장님, 오신환 회장님, 김동환 회장님, 그리고 이런 분들과 함께 늘 사랑하고 뛰어다니는 그런 이 11기, 12기 모든 이런 전문인들 정말 대단한 헌신 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비역 장교연합회가 출발하기 어려울 거야 지금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여기다 쏟아부으시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인데 정말 저는 행복하고 운수 좋은 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예비역 장교연합회를 인수해가지고 이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발 빼기도 힘든 이런 조건인데 여러분들은 하나 잘 준비되어 가는 것은 여기에 헌신해 주신 아까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DNA가 또 있습니다. 공동체 정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느 학사장교 출신 어떤 분들을 제가 봐도 자기보다는 공동체, 자기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제가 예비역 장교연합 회장을 하면서 이러한 DNA는 다른 동문회에 반드시 전도를 해서 우리 함께 공유하자. 이런 DNA를 공유하자. 라고 계속 강조하고 전 동문회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전후회.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전후 사랑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소위 때 가슴에 담았던 그 전후회. 이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DNA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논문 다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단법인 대한민국 예비역 장교연합회 회장 2월 21일 날 취임을 했고요. 1월 31일 날 신원식 장관님께서 크게 사인을 해서 종전에 그냥 조그맣게 작은 임의단체로 있다가 이제 국가의 도움을 받고 국가로부터 임무를 받은 사단법인이 되었습니다. 출발할 때 설립 발기인들이 500명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이 500명은 앞으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장교 50만 명을 끌어안을 그 숫자이거든요. 예비역 장교연합회는 50만 장교들의 대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이고 몇 가지 사명과 그리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자유민주 체제 수호하는 데 앞장서는 선봉장이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대한민국의 부국 강경, 즉 안보가 튼튼하고, 즉 앞으로는 예비역이 튼튼해야 강한 군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량안보가 되려면. 그래서 예비역 우리 1000만 정도 되거든요. 나중에 이들을 지휘 역량을 잘 갖추어서 안보 태세의 약점을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부국 강경을 또 마치겠다. 세 번째는 국민의 방어입니다. 깊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재난 등에 의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굉장히 많지만 무엇보다도 큰 심각한 문제는 김정은에 의한 잘못된 핵 공격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빼앗긴 경우거든요. 이 공격을 받아서 국민들을 살리지 못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면 국가도 위험, 또 전쟁의 지속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비역 장교연합회는 이런 핵 인방위 체계를 구축하는데 반드시 앞장서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장님한테 이 윙크를 한번 했습니다. 이거 같이 하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뭐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복지가 필요합니다. 예비역 장교연합회 전후복지. 젊은 청년들 사회 나오면 그때 빨리 취직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에 신경 쓰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예비역 장교 대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포함해서 연로해 가시는 선배님들 가서 어깨 짚어드리고 또 눈물 흘리시는 분들 닦아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자꾸 박수를 치셔가지고 길어졌는데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축사를 해주신 이영희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예비역 장교연합회와 대한민국 육군 학사장교 안보포럼과 협약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약식은 이홍기 회장님과 김윤수 신회장님이 나오셔서 협약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 협약서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협약서 내용을 간략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협약서 사단법인 대한민국 예비역장교연합회와 대한민국 육군 학사장교 안보포럼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하나, 양단체는 대한민국의 무궁화 발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체제를 위하여 상호 협조와 노력을 경주한다. 하나, 양단체는 안보 중요성을 인식, 제고를 위해 상호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하나, 양단체는 대한민국의 척통 같은 안보태세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며 이를 위해 우호적으로 협력한다. 하나, 양단체는 회원 상호 간의 교류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양단체는 단체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협력 및 지원한다. 이 협약서는 양단체 대표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 2024년 3월 7일. 네, 업무 협약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 네, 일어서셔서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악수를 하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협약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2부 안보특강 전에 한미동맹협의회에서 유정국 시장님께 감사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네, 시장님과 한미동맹협의회 이사장님과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껐습니다.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패를 간략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인천시장 유정복. 귀하께서는 사단법인 한미동맹협의회의 자문위원으로 계시면서 한미동맹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지지와 특히 특별한 사명감으로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헌신하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1일 회장 손명원, 이사장 서동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꽃전달식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감사패 전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2부 안보특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보특강을 해주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본 포럼의 상임 고문으로 계시며 대한민국이 살아가고 인천시민이 살아가는 인천광역시장이십니다. 큰 박수로 모셔서 안보특강을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육군학사장교 안보 포럼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발족할 때 생각이 나는데 벌써 이렇게 4년, 5년째 돼가지고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우선은 그동안 초대회장을 맡아서 애쓰신 정종용 회장님 수고 많으셨고 오늘 김일수 회장님 취임하셨는데 축하의 말씀과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그 학사교 동문뿐만이 아니라 한미동맹협의회 회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계셨고 또 이용기 우리 예비역장교연합회 회장님께서 특별히 참석해 주시고 또 좋은 덕담도 들려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안보하고 저하고 유정복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실 이런저런 인연이 돼서 좀 관계가 깊게 오랫동안 되고 있네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뭐 누구나 다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은 제가 해온 일이라든가 환경, 상황으로 비춰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장교로 임관을 해서 제가 첫 부임지가 강원도 양구 21사단 백두산부대 이진삼 사단장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근무를 시작했는데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우리 이용기 대장님하고 육사 동기인 박철수 그 당시 중대장이 우리 중대장이에요. 그런데 그 중대가 어떤 중대냐? 중대장은 박철수, 또 한 소대장은 박도주, 한 소대장은 유정복, 철수, 도주, 정복. 완전히 군사작전적인 측면에 볼 때 단연 정복이 최고겠죠. 중대장은 철수하고 소대장은 도주하고 또 다른 소대장은 정복하고 그런 이제 중대였어요. 그 박철수 중대장은 그 후에 이제 사단장까지 하고 참 오랫동안 이렇게 인연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과 관련한 그 기억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사람.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군에 가기 전에 강원도청으로 발령을 받고 군대를 갔는데 입대를 해서 광주 고병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사실은 뭐 이제 부관장교로 임용되는 줄 알고 갔어요. 근데 그 당시 그 행정고시 출신들이 한 20여 명 갔던가 우리 동기들만 그러다 보니까 부관장교를 다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부관장교로 가고 일부는 이제 보병으로 가서 제가 보병 장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대 배치를 하는데 21사단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뭐 물어보니까 양구라고 그러는데 제가 강원도 쪽에 잠깐 있다 갔기 때문에 강원도 당시 15개 시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는데 양구는 안 가봤는데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흔히 강원도에 이제 처음에 부임할 때 인재원통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재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게 강원도에 있는데 양구는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이제 험지고 오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춘천에서 소양강 배를 타고 들어갔고 또 저 신남 가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정말 그 막 산길을 갔다가 막 위험을 느끼는 정도 그렇게 이제 양구에서 3년간 생활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어요. 왜냐하면 뜻하지 않은 소대장을 하면서 제가 지휘 역량을 낼 수가 있었고, 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또 훌륭한 지휘관을 만났어요. 혹시 박생규 연대장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시죠? 군에서 갑적 출신인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제가 전방에서 독립소대를 이끌고 작업을 하는데 와서 보시고 저를 뭔가를 달리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저를 연대 인사장교로 발탁을 했어요. 사실 비육사 출신 장교로서 연대 인사장교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 행정을 2년 동안 이사장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됐었어요. 그분은 제가 군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늘 녹색 사인펜으로 결제를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최종 결제권자가 됐을 때 군수, 시장, 장관 할 때 항상 녹색 사인펜을 썼습니다. 제가 처음 쓴 책이 녹색 연필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인연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사단장이었던 이진삼 장군은 참 그 후에 제가 이제 사회 나와서 국회의원을 하고 할 때 18대 때 이분이 국회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거기서 사단장을 하고 분단장을 하고 그 다음에 육군 참모총장을 하고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하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70 몇 세 돼서 국회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참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강원도 양구에서 그렇게 군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원도청에 복직했다가 또 이제 내무부 와서 근무를 하다가 경기도청을 거쳐서 꼭 30년 전이네요. 1994년 1월 3일 날 김포군수로 발령을 받아요. 지금 같은 선거직이 아니고 임명직 시절은. 그래서 김포군수를 거쳐서 이제 그 다음에 김포시장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국회 뭐 쭉 거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모두가 다 제가 접촉 지역에서 일을 하는 입장이에요. 김포, 인천은 모두가 다 접촉 지역이에요. 김포는 해병 2사단, 육군 17사단, 지금 인천시장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화까지가 다 인천 아닙니까? 강화, 공진. 그래갖고 지금 저는 해병 2사단을 떠나지 못해요. 육군 17사단을 떠나지 못해요. 30년 동안. 그래서 거의 저는 해병대 가면은 또 17사단 하면은 오랫동안 제가 있으면서 저 같이 있으면서 사단장 거쳐간 사람이 한 20명 가까이 돼요. 그렇게 이제 인연이 돼요. 저기 백령도까지가 인천입니다. 공진. 그래서 바로 제가 한 열흘 전에도 백령도를 다녀왔는데 100km가 222km입니다. 백령도까지가. 이번에는 헬기 타고 갔는데 헬기로 250km예요. 왜냐면 아래로 쭉 내려가서 올라가다 보니까 222km, 250km면 백령도에서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까지가 180km예요. 중국보다 더 먼 그 백령도까지를 제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지역 방위협의 의장으로서 이런 안보 접촉지에서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대통령께서 인천에 오셔서 얘기할 때 제가 했어요. 서해 5도에 사는 것만 해도 애국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통령께서 마지막 그 마무리 말씀에서 유 시장께서 서해 5도에 사는 것만 해도 애국이란 말에 공감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사실은 거기가 늘 북한으로부터 어떤 침공의 대상이 되었고 천안함 북침이라든가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안 가보셨으면 가보면 그 실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안보 포럼이다 보니까 안보 관련해서 이런 뒤에 인연이 있고 지금도 대한민국 서북단 안보의 최전선을 지키는 그런 방위협의 의장으로서의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안보 문제를 제가 얼마나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가 하는 걸 말씀드리지만 굳이 이게 아니라고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예비역 장교로서 또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안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은 갖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뭐 안보 얘기를 좀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정말 바쁘신 분이고 또 사회적으로 역량 있으신 분들인데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드려나 여기 사실 뭐 공통분모가 있다면은 뭐 예비역 장교들이 주로 많이 있을 테고 그 외에 이제 다 그렇지 않은 또 사회적 리더분들이 있는데 그냥 저는 오늘 편안하게 정말 이게 여러분들 만난 것만 해도 내가 굉장히 반갑고 고마워요 사실. 제가 이제 공직을 중심으로 쭉 세상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아주 보람 있는 몇 가지 공직이 아닌 직책을 경험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육군 학사장교 총동료장을 지낸 겁니다. 여기 공무원분들 다 느끼시겠지만은 저는 정말 아까 이용기 대장님 말씀이요 헌신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했어요. 사심없이. 그래서 그 당시 전국을 다 우리가 순회하면서 만남의 장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기억하십니까? 한라에서 우인부터해서 우리가 한 100여 명이 백두산까지 그야말로 한반도의 전역을 다 다니면서 우리 학사교가 역할을 하도록 하자 이런 그 당시 했던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때 함께했던 모든 학사 동문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워낙에 바쁜 일정을 사실 살고 있습니다. 저를 인천 시민들도 보면은 야, 근데 저렇게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제가 일을 해요, 사실. 예를 들면 백령도 가는 날도 유럽 4개국으로 5박 7일 날 정신없이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아침에 또 백령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지금 우리 북에서는 저 주택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얼굴 조금 젊어진 것 같았는데 비결이 있어요. 일하면 되는 거죠. 열정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의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비교적 쌩쌩하게 이렇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시간을 효율적으로 한 30분 이내에 가급적이면은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판단하고 준비하고 가야 되느냐 이런 거를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세상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참 오늘날의 세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혁신적 초스피디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차분하면 새로운 용어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럴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너무 과학기술이나 세상의 변화가 심각한 아주 대단히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변화를 지금 거듭하고 있어요.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건 뭐냐? 신의 영역에 인간은 도전을 이미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는 우주의 신비, 우주의 영역. 또 하나는 인체, 생명체의 신비의 영역.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은 도전장을 내고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일론 머스크는 지금 민간 우주선을 발사해서 이제 우주 탐험 시대를 여는데 굉장히 야심찬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요. 우주 시대를 벗겨내는.
하나님 인체의 신비를 벗겨나기 위한 생명공학을 많은 게 이루어져 있는데 구글에서는 인간 수명 500세 시대를 또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인체의 뇌에 칩을 심어서 이제 생각만으로 모든 걸 제어하는 시대를 이제 구현해 나가고 있어요. 이제 조물주가 만든 그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놀라운 변화의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릴 수 없는 이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려야죠. 그래서 그 정신 차리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변화 발전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자랑스러운 나라. 제가 여기 이제 자료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거 볼 것도 없이 제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전 세계에 한 240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중에서 2차 대전으로 독립한 나라 중에서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걸 떠나서 최근 50년간이라고 할까, 반세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70년간이라고 할까? 가장 고속 성장 발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경제력으로는 세계 한 13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요, 중국이나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 인구가 많고 자원이 많은 나라가 있어야지 사실상의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 중에서 소득 3만 불 시대를 여는 7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소득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한 30위권 되는데 그거는 유럽이 많은 나라들은 인구가 500만, 600만, 700만, 1000만 이하 되는 그런 나라들,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소득이 5만 불, 10만 불 돼서 그런 거예요. 실제 경제력 규모로 보면 대한민국은 대단해. 이거 딴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세계 수출 6위 국가예요. 대한민국이 미국의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세계 강력한 나라 6위로 발표를 했어요. 이 강력한 나라는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군사력, 그 다음에 세계에 미친 영향력. 우리보다 더 영향력이 큰 나라가 5개 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그 다음에 프랑스고 일본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국가 브랜드 파워를 세계 4위로 워싱턴 타임즈가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한류 문화가 어떻습니까? 이런 거 다 집어치고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서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해외를 많이 다니면서 호텔에서 TV를 보면 제가 아마 호텔 방수라면 수백 군데를 다녔어도 삼성과 LG가 아닌 TV를 본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전 세계 TV의 50% 이상이 삼성하고 LG 겁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지금 자동차 시장 완성차 기준으로 현대 기아차가 세계 3위입니다. 완성차 기준으로. 1위가 도요타, 2위가 폭스바겐,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가 50년 전에 70년대 폰이라는 현대에서 차를 처음 생산한 나라입니다. 가전제품은 일제 그거 찾아서 그거 하나 얻었으면 하는 이런 나라였던 것이 일본은 이제 게임도 안 되는 이런 나라가 됐어요. 경제적으로 이런 나라가 됐어요. 그보다 더 실감나는 얘기는 우리가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평균 수명이 약 83점 몇 세가 되는데 1960년 초에 우리나라 수명이 50세 초반이었습니다. 60년 만에 30년이 늘어난다는 지구상의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제 몇 년 안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됩니다. 지금 일본입니다. 이 차이가 거의 없어졌어요. 우리가 매일 못 느낄 뿐이에요. 매일 못 느낄 뿐이지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수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눈알 보이는 거 뭐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세대, 지금 30, 40대, 지금 청년 세대 신장이 세대별로 5cm 커지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힙합, 한류문화, 스포츠 어떻습니까? 놀라운 문제.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좋아요. 대한민국이 이게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고. 근데 문제는 좋은 거 자랑스러운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는 일까지도 초고속 그런 소위 말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주 정말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아니 발전하고 성장하면은 결론적으로 뭐죠? 행복해야 되는 거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행복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행복했어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냐 이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불행지수가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노인 빈곤율이 제일 1위고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자살자 수가 OECD 국가에서 압도적 1위예요. 지금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13,000명이 넘습니다. 한 40년 전, 50년 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소위 말하는 일개 사단병력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1년에 2,000명대입니다. 재작년에 2,900명이었고 작년에 아마 통계가 아직 안 나와 좀 떨어졌을 거예요. 교통사고 사망자가 2,000명대인데 자살자 수가 13,000명, 일개 사단병력을 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살은 극단적인 상황의 경우죠. 정말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 세상을 불행하게 생각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이 사망자 수를 얘기하니까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이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사실은 옛날에 40, 50년, 30, 40년 전에는 노인빈곤율이라고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 부모를 봉양하니까 뭐 부모만 노인빈곤이에요. 그 가정이 빈곤한 거지. 지금은 전부 다 독립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저는 이제 각계각층을 두고 다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고독사, 즉 사망한 이후에 발견되는 사람은 1년에 한 3,500명 됩니다. 인천만 1년에 250명이에요.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사망한 걸 나중에 알게 되는 이런 게 우리 사회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대한민국처럼 모든 것이 빠른 민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런 문제도 바로 이제 저출생 고령화와 관련돼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고령화는 세계 최고의 속도, 저출생은 압도적 세계 최고 속도. 세계 236개 국가 중에서 출생률 최하위죠. 출산율이라고 하지 않고 출생률로 저희는 표기를 시작하고 이제 정부도 그렇게 쓰는데 출산은 산모가 아이를 낳는 그런 용어고 출생은 태어난 사회적 용어고 그래서 출생률이 지난해 드디어 0.7로 떨어졌죠. OECD 국가 평균이 1.58이에요. 이거 끔찍한 얘기예요. 0.6대로 떨어졌어요. 서울은 0.5, 부산하고 인천이 0.6대예요. 지금 0.66. 작년에 23만 명 태어났어요. 지난해 수능시험 본 수험생이 50만 명이에요. 군에 입대해야 되는 1년 자원이 25만 명이에요. 근데 23만 명 태어났어요. 그럼 산업경제 인력은 어디 있어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하는 부분을 내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바로 우리의 과제인 겁니다. 저는 인천이라고 하는 300만 시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거기에다가 대한민국처럼 갈등이 심한 나라가 사실 쉽지 않아요. 어느 나라든지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은 존재하지만 한국은 특히 심한데 거기에 정치적 갈등, 이념적 갈등 이런 부분이 심각한 부분은 뭐 여러분들도 알 것이고, 특히 이 안보 포럼이 만들어지는 배경도 정부가 진보적 정부든 뭐 보수적 정부든 어떤 정부든 적어도 그런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안보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지켜져야 되고 정치 논리가 지배해서는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안보 포럼이 태동됐던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실을 진단해 볼 때 사회현상을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그냥 일반론적으로 생각하건대는 우리가 결국은 살면서 우리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국가나 행복이 목표예요. 근데 행복이라는 건 과연 뭘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고민해야 돼요. 행복이 소유냐 가치냐. 소유? 인간은 욕구를 갖고 있어요. 욕망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물욕, 권력욕, 명예욕, 성욕, 다 욕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태생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건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의 한 기준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초고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반드시 가치와 동반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져서 어떠한 그 행복감을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동반되지 않는 그런 소유만으로는 사실 개인도 행복하기 어렵지만 사회적 행복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제가 진단하는 문제의 핵심적인 요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이고 좀 관념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빠른 시일에 고속 성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로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겠다.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갈등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여기 정치적 갈등은 더 심화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 중에서 저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주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얘기만 몇 가지. 우리가 조금 우리는 특별공화국이라는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뭔가 잘못된 사고에 젖어 있어요.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왜 서울이 특별시입니까? 전 세계 수도를 특별시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북한도 직할시, 중국 베이징도 직할시. 그러면 전 세계 없어요. 왜 서울시민이 특별시민이고 나머지 보통 시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 진단인데 제가 얘기하면 반론을 제기하는 분은 없어요. 근데 문제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래는 있어요. 이게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미 군전청 시절에 서울시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면서 이것은 서울 수도라고 하는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무부가 시도 이제 도를 지휘감독권을 가지면서 서울시는 총리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고 이런 지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에서 인구가 100만이 넘는 그 직할시로 분리 독립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체계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수도를 특별시로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평양이 한때 특별시라고 불렀다가 직할시 체제로 바꾸고 평양에 남포 특별시 이런 거 있어요. 그거는 수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특별 경제구역 이런 개념이에요. 그건 어디든지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특별만능주의가 우리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정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국회에서 저도 국회의원을 했었지만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법이 대부분 특별법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만인에게
공통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법의 기본 정신. 우리 노동일 교수님 안 그렇습니까? 법대 교수시고 다 지금 주필로 계신데 법은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이 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은 뭐냐? 어떤 누구를 위해서, 어떤 지역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건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법이 모두 제정되다 보니까 이건 정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는 법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반 보통적인 법은 법의 정신에 의해서 시정되지만 특별법은 인심 쓰는 거예요. 이건 입법 포퓰리즘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필요로 하면 우리가 법을 만들어주지. 그러면은 이걸 몰라서 그런지 그 해당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부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무슨 달빛 특별법 강조하고 대구하고 지난번에 가덕도 특별법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정말 잘못된 법들이에요. 가덕도 공항 필요해요. 인천이 이렇게 발전하고 공항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데 그거 안 된다고 박근혜 정부에서 영국의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이미 끝났어요. 이거는 김해 신공항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건 합리적인 타당한 논리였어요. 근데 그 필요하니까 법으로 여야 막론하고 가덕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경제성, 분성, 수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환경부서, 교통부서 다 필요 없어. 무조건 그냥 가. 이게 가덕도 특별법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예산이 10조가 더 들든 뭐든 관계없어. 그건 누가 부담해요? 국민이 부담하는 거예요. 부담도 부담이지만 경우가 뻔나는 거예요. 제가 남이 지역이 잘 되는 거 배 아파서 하는 별딴 거 아닙니다. 경우가 서울특별시가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강원도 특별자치도,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이제 조금 있으면 충청북도 특별자치도. 아니 왜 특별을 붙여야 돼요? 우리가 서열문화, 계급문화, 뭔가 특별해야만 존재할 것 같은 이거는 사회적 정의에 어긋나다 보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강원도는 강원도 자원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행정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정책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는 제주 건강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특별 만능주의에 젖어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를 힘들게 하다 보니까 특별하지 않은 것은 살아갈 가치를 못 느끼게 되고 여기서 좌절하고 여기에 급속한 성장 발전에 대해서 계층 간 갈등이 존재하고 거기에 지역 간 갈등이 존재하고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부분이 바로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 때 우리가 고쳐야 될 질병들이 중앙집권정부는 이건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는 중앙집권정부라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하기 어려운 것들이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문제를 하려면 특권을 펴파해야 된다. 국회 만능, 입법 만능주의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제 정치인이고 그래도 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이렇게 다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특권의식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권력을 사유화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권력의 사유의 극단이 바로 독재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실제적으로 아까 입법이다 재정 예를 들어 보시죠. 아니 정부의 재정이라는 게 대통령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것도 아니고 장관 시장 게 아니에요. 다 국민 거예요. 근데 자기로 착각을 하거나 이걸 사용하는 데서부터 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다 망한 겁니다.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20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남미의 나라들이 전부 다 굉장히 잘 사는 선진국들이었죠. 오늘날 모습이 어떻습니까? 남미 전부 망했어요. 제가 무슨 콜롬비아, 그 다음에 페루, 그 다음에 멕시코 이렇게 쭉 가보면서 베네수엘라를 가려고 그랬어요. 못 들어가요. 그건 망해도 그냥 망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제가 월드컵 아르헨티나에서 하는 거 혹시 보시면서 운동장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운동장입니까? 경기장이 망했어요. 재정 폭편이쯤으로 망한 거예요. 퍼주기로 하면은 사람들은 마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망하는데 왜 계속 망하느냐? 이게 바로 가난의 역설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렇게 하고 퍼주는데 이걸 갖다가 안 되겠다. 우파가 집권해야 되겠다. 안 되는 게 그나마 그거 되면 지금 받는 것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가난의 역설이에요. 근데 이번에 조금 변화가 왔죠, 남미에서? 조금 하도 이제 주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막 1000%가 넘고 남미가 전부 무너졌어요, 진짜. 이게 정말 지도자가 중요해요. 정치인의 양심이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권력을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이걸 얘기하려면 제가 수 없는 사례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시민들한테도 그러고 제가 공무원들한테 그러고 지역에서도 그래요. 시장을 위해서 시민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민을 위해서 시장이 존재한다. 이 철학을 저는 잃지 않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제게 아니에요. 인사, 재정, 정책 다 제게 아니에요. 시민 거죠. 이 철학과 이 가치관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혼란이 초래하고 정의에 어긋나고 또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특권 혁파 중에서 좀 한 것 중에 하나를 예를 들고 작년에 여러분들이 작년에 거리에 현수막이 얼마나 막 정당 현수막이 남겼습니까? 그거는 전면적으로 국회의 입법 만능주의. 국회에서 뭐냐면 5개강법을 제정을 해서 정당,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나 정당에서 마음대로 현수막을 걸도록 법을 만든 거예요. 이건 헌법에 끝나는 거예요. 국민평등권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도 정말 눈살 찌푸리는 수치스러운 한심한 얘기들. 그래서 제가 참다 인천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모두 다 걷어냈어요. 막 난리가 났죠. 상위법 5개 광고를 보이게 되니까 해관부에서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인천시에 그에 이유 있다. 그거 다 기각시켜서 전국이 지금 17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했어요. 인천시가 뭐를 해요? 저는 이게 헌법소원까지 해서 이거는 그때 국회에서 이제 법을 개정을 했어요. 인천시니까 이제 조금 이제 자기네들이 잘못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국회 만능주의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관료주의. 그리고 저도 이제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관료가 대한민국 이런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기여했어요. 그 개발도상사에서 이런 집중화된 국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어요. 이거는 관료의 도움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좀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많은 일이 있는데 이번에 인천에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어요. 1억 플러스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욕타임즈에서 대한민국은 소멸하는가 하는 사설을 냈어요. 중세 유럽의 흑사병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대한민국에 닥치고 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구가 이 추세가 이대로 되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소멸을 아니더라도 산업 경제 인력이 어디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령아동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군 자원도 없고 그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정부에서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3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은 세계 최악의 경우라니까요. 236개 중에서 꼴등이 되니까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다음으로 출생률이 나는 게 1.22예요. 왜 0.7이에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인천에서 1억 플러스 아이들 정책을 발표했어요. 태어나서부터 성장 전 단계까지 이제 1억을 데리고 여러 정책을 했어요. 굉장히 쇼킹했어요. 1억이란 말이 처음 나왔던 게 누가 제일 좋아하는 설명이요. 허경영이가 제일 좋아요. 유정보이가 허경영이다. 전혀 다른 얘기죠. 저는
아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서 이제 설계가 됐고 문제가 없이 계획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붕괴되게 생겼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인천은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예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매년 인구 다 줄고 있고 오직 인천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천은 저출생 대책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을 하는데 여기 핵심이 뭐냐? 정부의 출산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가 강력하게 촉구한 거예요. 지금 돈 쏟아보면 뭐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가. 그래서 용산에다가 저출산 관련 수석을 두고 총리실 저출산 정책 처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출생 교부금 제도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하고 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이 보조금 제도를 바꿔야 돼요. 여기 김인수 이제 관료를 했기 때문에 또 공직에 있던 분 하는데 이 보조금 제도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대한민국이 살아요. 즉 저출생을 작년에 50조를 쏟아붓었어요 정부가. 근데 국민들은 체감이 없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농림부 다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하는 정책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존재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 이거 다 때려잡아라. 통합 보조금 체제로 가야 된다. 이게 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장이 대통령입니다. 부위원장이 이번에 바뀌었죠? 전 부위원장이 제 얘기에 공감했어요. 다 없어지고 통합보조금 체제. 이거는 저출생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책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보조금 제도의 혁신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살아요. 이렇게 되면 중앙부처 관료들 입장에서는 저도 중앙부처 관료 출신인데 그런데 그들만의 삶과 권위가 아니라 국민을 생각할 때는 이 보조금 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에 가면 여러분들이 시군구에 가면 예산이 뭐 1조다 다 막 그래요. 우리 인천시는 15조 378억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시는 그래도 좀 난편이죠. 많이 1조지 자기 갖춰본 과용자원이 없어요. 해갖고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에서 하고 그거 매칭하는 거 끝나는 거예요. 자율권도 없어질 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다르잖아요. 시군구마다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이 다른데 획일적으로 보조금 제도를 하는 것은 중앙부처의 중앙부처의 그 각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얘기한 건 전부 다 혁명적이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죠. 그러나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혁신적인 정책이 없고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대결이 너무 거창하게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수도 이전 문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수도 이전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아서 그 다음에 지금 행정주의 복합도시 세종시가 탄생했는데 결국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 와서 그래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수도 이전을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은 돼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하고 해서 이제는 국가가 균형적인 필요. 지금 세종시에서 어떻게 되느냐? 세종시에 있는 각 부처의 장관들은 일주일에 하루 근무합니다. 평균. 차관은 일주일에 이틀 근무합니다. 그 다음에 국장들은 한 3일 근무합니다. 직원들 거의 근무하고. 이거 비효율성이 있고 이제는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될 만한 상황이 됐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행정체제 개편은 도, 시도, 시군구, 읍면도 이게 일제시대의 행정체제예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죠?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미국은 50개 주, 그 밑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50개 주가 지방정부로서 하고 그 밑에 카운티, 그 다음에 시티. 일본도 51개 도도구역의 시정청. 대부분이 우리처럼 다층 구조로 돼 있질 않아요. 우리는 거기다가 뭐 수원시, 성남시, 뭐 안양시, 부천시 이렇게 또 일반 구가 있어요. 그래서 4개 층제예요. 이거 다 고쳐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전국을 한 50개 광역구안으로 나누고 그 밑에 2계층제로 개편하는 국가 대개조가 필요하다. 이런 근데 그 얘기하려면 또 길어지는 거고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행정체제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원도시 중구 동구했던 두 개구를 합해야 인구 10만이에요. 그걸 통합해서 재물포구로 만들고 영종구를 분구시키고 63만이 된 서구에서 분구 검단구시키고 근데 행정체제 개편을 이렇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건 처음이에요. 인천시가 바로 이런 거를 선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합리적이고 명분이 있으니까 정부도 꼼짝 못하고 국회도 꼼짝 못하고 지역 주민들도 84%가 다 찬성을 하고 그래서 완벽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이게 바로 행정이에요. 근데 지금 뭐 행정체제 개편 이건 지금 제가 선거를 앞두고 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합리적인 왜냐면 행정체제 개편이든 뭐 재정이든 정책이든 이 어떤 것도 정치인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국민의 것이고 시민의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인천시는 그래서 인천시가 중앙에서 못하는 거 이제 인천시가 정부 아닙니까? 로컬 가버먼트예요. 인천시가 주도하고 있어요. 현수막 걷어내고 저출생 대책 발표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하고 그 외에 이렇게 인천시가 주도하고 있다 하는 걸 성공적으로 소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장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뭐 1883년 인천이 개항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근대화 산업화를 열고 철도가 바로 1899년에 경인철도가 처음 생기죠. 125년 전에. 그리고 1974년에 이제 전철 시대가 열리죠. 그 다음에 오늘 GTX B 인천에서 윤 대통령이 참석해서 착공식을 가졌어요. 이제 철도 시대가 옵니다. 그런 이제 가운데 인천이 어느 정도 위치냐면 인천이 100만 이제 82년도에 직화시가 되고 100만 되면서 지금 지난 1월 29일 날로 300만을 돌파했어요. 인천의 300만 돌파는 다른 대도시가 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늘어나는 도시가 인천이고 여기 부산이 지금 인구가 320만 됩니다. 그런데 경제력은 우리 인천이 드디어 부산을 뛰어넘었어요. JRDP가 부산을 뛰어넘어서 이게 바로 인천이 제2의 도시가 됐어요. 제가 서울의 얘기만 나오면 부산은 자지러져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했는데 경제 규모는 서인부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이 시대를 열어갔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이제 제동구청 전 세계 193개국에 708만 명의 제동구가 있어요. 이 거점이 인천의 제동구청이 이제 문을 열었어요. 이거 얘기하려면 좀 긴데 인천이 앞으로 전 세계 제동구의 하나의 네트워크의 본전, 거치 그리고 해외 비즈니스의 허브 도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변화될지를 앞으로 보시면 알아요. 이제 제3의 개항을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천은 놀라운 혁신과 변화를 계속한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걸 좀 정리해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의미 있게 산다.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건 목표, 삶의 목표이고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한다고 의미 있게 살아야 돼. 의미 있게. 의미 있게 사는 거는 무엇이냐?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세상을 발전시키는 데 역할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도자라면 더더욱 그래야 될 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나 정치인만큼 국민을 얘기하고 국가를 얘기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진정성 있는가? 여기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대의와 소리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대의 명분이 있고 이것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말은 대의인데 실제 행동은 다 소리, 자기 이익에 그치는 거예요.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 다음에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저는요, 제가 진짜 오랫동안 묵직했는데 제가 하고 있는 변화하는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저의 정치 철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힘들 때도 많죠. 근데 저를 이해하는 많은 분들은 유정복 그런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냐하면은 아까 저 이용기 우리 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혼신을 얘기하셨어요. 열정을 얘기하셨어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거나 영향력을 평가할 때 실력 얘기하셨잖아요. 실력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죠? 실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실력만 갖고 되나? 열정이 있어야 되죠. 우선 열정이 있어야 되죠. 근데 실력 열정이 있는 거 좋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애국심. 정말 어떤 것이 자기의 사명, 소명의식을 갖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가에 대한 가치관이 전제되지 않는 실력이라든가 열정은 오히려 더 망하게 하는 거예요. 더 망하게 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일 잘하고 하는데 자기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거 못한 우리 멍게가 났죠. 우리 똑개 멍게 다 알죠? 그게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능력, 열정 다 중요하지만은 정말 어떠한 양심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가치관이 제대로 바로 잡도록 하는 이 사회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육부터 시작해서 많은 게 있는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솔선수범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못 차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이십니다. 그래서 잘하겠다, 대단하다, 경력이다 그게 중요한 게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기치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문제다고 생각하고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얘기하는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정치인이 책임을 다한다는 거는 일 열심히 해서 자기 해야 될 거 하는 거 그건 당연히 기본이죠. 그걸 하는데 거기에 사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그런 허구적인 언어의 유희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근데 소통의 핵심이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이 없는 소통은 쇼통이에요. 쇼통. 그건 자기 홍보고 자기 과시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국민을 단합시켜서 앞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요. 그런 DNA를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다이내믹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빠른 속도로 이 짧은 시간에 이런 성장을 이룩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다이내믹하냐. 여러분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니 우리가 건배를 하면서 별 수백 수천 가지 건배구를 만드는 거 대한민국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고스톱을 치든 골프를 하든 뭘 하든 내기를 하면서 수백 수천 얘기를 하는 건 대한민국 말고는 제가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냥은 못 있어요. 항상 창의적이고 뭔가 달라야 되고 거기서 끊임없이 다이내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우리는 대척점 있는 나라가 뭐냐? 일본이에요.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지금 개인별 소득이 우리가 드디어 일본을 앞섰어. 2020년 31, 32였다가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입니다. 참 처참한 정도예요. 일본 대졸 총매 평균 임금이 21만 엔입니다. 21만. 40년 전에 우리보다 10배 임금이 높았어요. 21만 엔이면은 200만 원이 안 됩니다. 완전 현실이에요. 일본은 왜 그러냐? 다이내믹성이 없어요. 일본에 호텔 가면 일본 호텔은 아직도 열쇠로 열어요. 뭐든 좋고 나쁘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든지 다 세상 일은 다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죠. 근데 우리는 좋은 점을 살리자. 그래서 이제는
아까 안보를 얘기할 때 결론적으로 여기 보수 진보가 아니냐, 좌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적 가치예요. 개인은 건강, 사회는 안전, 국가는 안보라는 절대적 가치지. 이게 어떻게 정치 논리에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분개했던 게 일부 정권 때 안보에 솔직히면서 국방부 장관부터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안보관을 갖고 국방 이걸 했다는 건 수치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진영의 논리가 아닙니다. 세상은 보수나 진보가 다 인류사의 이바지예요. 낙관론, 비관론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낙관론자는 비행기를 만들고 비관론자는 낙하산을 만들어서 인류사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수 진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쁘게 쓰는 그런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안보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안보가 그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안보 포럼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 애국하는 마음,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정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의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있어도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적 이익에 의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함께해야만이 안보 포럼이 지향하는 그 가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미래를 향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주신 인천 유정복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번역도 좋고 제도도 좋고 다 좋지만 우선 생존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안보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열심히 손을 맞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뜻하지 않게 정말 해사장교로 입대해서 처음에는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후회를 괜히 왔다 이거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어 안 할 걸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때는 저희들이 교련이 있습니다. 교련이 3년 교련을 받으면 1년에 2개월씩 6개월을 면제해 줬습니다. 2년 뭐 남짓하면 됐는데 알고 보니까 36개월 플러스 훈련 기간 그래가지고 처음에 속도를 알고 너무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임종국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사장님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스킬을 배웠습니다. 왜? 지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역량이 없어가지고 얼굴이 멀개지고 빨개지고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많이 저희 야단도 맞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대장을 하면서 지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현학생으로 큰 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와 같이 제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들처럼 좋은 분들을 보고서 동문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학사님을 간 동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계신 분들하고 어떤 식으로든 국가 안보를 걱정하시는 분들을 그런 분하고 있습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을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